제 이름은 미하일 페트로비치 이바노프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죠. 아내 소피아를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저 혼자 새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 알렉산드르, 둘째 드미트리, 막내딸 옐레나, 모두 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자동차에 미쳐있던 알렉산드르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어요.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 언젠가 러시아로 돌아와 우리만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알렉산드르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내가 여기서 농사를 이어받기를 바랐는데 제 말은 바람에 흩어졌고 알렉산드르는 떠났어요. 둘째 드미트리도 비슷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는 한국의 웹툰 산업에 매료되어 아버지,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라며 여권을 들고 서 있더군요.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마다하고 말이죠. 막내 옐레나마저 한국에서 댄서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나마 옐레나의 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춤을 좋아했으니까요.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늘 그 아이들이 걱정됐습니다. 특히 내 말을 듣지 않고 멀리 떠난 두 아들에 대한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가끔 오는 전화 통화에서도 서로 할 말이 없어 어색함만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에 있는 오랜 친구 니콜라이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미하일, 알렉산드르가 한국에서 큰 사기를 당했다더군.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해 엄청난 빚을 졌다고 해. 게다가 최근에는 연락마저 끊겼다는군. 니콜라이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들은 소식은 더 걱정스러웠어요. 드미트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웹툰 작가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옐레나는 댄스 트레이너로 고군분투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리는 적막한 집에서 혼자 뒤척이며 생각했죠. 내 고집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결국 저는 평생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눈으로 아이들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아내 소피아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낯선 서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높게 솟은 건물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외국어 간판들. 이곳은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러시아어와 영어를 간신히 섞어가며 알렉산드르의 마지막 연락처였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찾아갔죠. 하지만 그곳에는 알렉산드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어요. 알렉산드르 이바노프를 찾습니다. 제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제 서툰 영어에 한 직원이 다가왔죠. 사장님은 몇 달 전부터 보이지 않아요. 박철호라는 사업 파트너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철호라는 이름을 메모하고 알렉산드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알렉산드르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에게 물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지친 몸으로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음날 둘째 드미트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이들아, 아버지가 늦게나마 너희를 찾아왔다. 어디에 있든 꼭 만나고 말겠다. 다음날 드미트리가 산다는 허름한 반지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면에는 화려한 그림들이 가득했고 작은 책상 앞에는 드미트리가 앉아 전자패드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드미트리, 제 목소리에 드미트리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드미트리의 작업실에서 그의 작품을 보며 놀랐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의 낙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예술이었죠. 이게 내 웹툰 얼어붙은 마음의 봄입니다. 한국에서 꽤 인기가 있어요. 드미트리의 말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밝고 긍정적인 한국인 여자친구 김지수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지수는 서툰 러시아어로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바노프 씨, 드미트리 덕분에 러시아어를 조금 배웠어요. 반갑습니다. 지수의 친절함에 마음이 누그러졌죠. 하지만 알렉산드르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드미트리, 내 형 알렉산드르에 대해 알고 있니? 드미트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사업 파트너와 문제가 있다고만 들었죠. 지수가 말했습니다. 박철호라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 요즘 강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이 정보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박철호를 찾아가면 알렉산드르의 행방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미트리와 지수의 도움으로 박철호의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죠. 그날 오후 막내 옐레나가 일하는 댄스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옐레나는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옐레나가 저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달려와 안기는 옐레나를 꼭 안아주었죠. 러시아에서 보았던 수줍음 많던 소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옐레나의 댄스팀 리더인 강민혁을 만났습니다. 이바노프 씨, 옐레나는 우리 팀의 보물입니다. 그녀의 러시아 발레 기법과 한국 현대무용의 조합은 정말 특별해요. 민혁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죠. 하지만 역시 알렉산드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옐레나도 형의 소식을 몰랐어요. 아버지, 알렉산드르 오빠가 문제에 처했다면 우리가 도와야 해요. 다음 날 저는 박철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사무실에서 만난 박철우는 차갑고 계산적인 인상이었어요. 이바노프 씨,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러시아에서 오셨다고요?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 알렉산드르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과 사업 관계였다고 들었어요. 박철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알렉산드르와는 불행히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죠. 그가 큰 빚을 지고 잠적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거짓이 느껴졌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무실 한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철우와 놀랍게도 제 모습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이 사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철우가 차갑게 웃었어요.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20년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동업자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은 그때의 사진이죠. 충격적인 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희미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박철우, 아니 당시 그의 러시아 이름은 파벨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와 함께 목재 사업을 했던 동업자였죠. 그때의 일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의 사업 실패는 제 탓이 컸어요. 무리한 확장으로 회사가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저는 파벨을 비롯한 동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죠.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박철우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이제 알렉산드르를 통해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당신의 아들에게 똑같이 했을 뿐이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드미트리였어요. 아버지, 알렉산드르 형이 방금 연락했어요. 강서구 폐창고에 갇혀 있다고. 빨리 가봐야 해요. 전화를 끊고 박철우를 노려봤습니다. 알렉산드르를 어디에 가뒀지? 박철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즉시 드미트리와 옐레나에게 연락해 만났고 함께 강석으로 향했습니다. 폐창고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알렉산드르는 창고 한쪽에 지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달려가 아들을 안았죠. 그는 몹시 야위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지, 정말 오셨군요. 알렉산드르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이 말했어요. 저는 진우입니다. 박철우의 부하였지만 그의 악행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어 알렉산드르 씨를 도왔습니다. 진우의 설명으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박철우는 알렉산드르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고 그를 감금해 협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알렉산드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알렉산드르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박철우는 처음부터 저를 노렸어요.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접근했던 겁니다. 알렉산드르의 말에 가슴이 아팠죠. 제 과거의 잘못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알렉산드르, 아버지가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 그보다 먼저 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했어. 알렉산드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제 삶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알렉산드르가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공장의 한국인 직원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드르의 상황을 듣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사장님, 저희가 있잖아요. 함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죠. 드미트리도 자신의 웹툰 수익금을 형에게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옐레나는 댄스팀과 함께 자선 공연을 기획하여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위기 속에서 제 아이들은 서로를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피아, 당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소. 알렉산드르의 퇴원 후 우리는 함께 옐레나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러시아 전통 무용과 한국 현대무용을 접목한 그녀의 공연은 감동적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옐레나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피아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낡은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소피아가 한국에서 유학을...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소피아와 한국인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편지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따뜻한 감정과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유학 시절 김진호라는 한국인 남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까지 있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소피아는 아이를 두고 러시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평생 비밀로 간직했던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큰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소피아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게다가 제 자녀들에게는 한국인 이복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죠.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알렉산드르와 드미트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한국인 형제가 있다는 건가요? 알렉산드르의 목소리에 혼란이 묻어났어요. 반면 옐레나는 어머니의 비밀 사랑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한국인 이복 형제에 대한 궁금증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모두 한국으로 오게 된 이유일지도 몰라요. 어머니의 인연이 우리를 이끈 거예요. 옐레나의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기장에는 소피아가 언젠가 꼭 한국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지를 받들어 그 아이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일기장과 사진 속 단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김진호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주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김진호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와 소피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김태주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40대 중반의 대학 교수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고 있었죠. 소피아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소피아를 닮아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러시아인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태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이 소피아 이바노바라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세 자녀는 저의 동생들이 되는군요. 태준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피아의 두 가족이 이렇게 만나다니.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알렉산드르, 드미트리, 옐레나는 점차 새로운 형 태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드미트리는 태준과 러시아 문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알렉산드르도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태준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죠. 옐레나는 태준의 딸에게 춤을 가르치며 새로운 조카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우리는 함께 강원도에 있는 소피아와 김진호가 처음 만났다는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캠퍼스에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며 걸었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러시아의 봄이 그립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는 이곳에 벚꽃이 피는 풍경이 러시아의 봄과 닮았다고 행복해하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피아는 행복했던 거예요. 그녀의 선택이, 그녀의 삶이 비록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모두 그녀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소피아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세 자녀가 한국으로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의 인연이, 그녀의 혼이 그들을 이끈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국경을 넘어, 시간을 넘어 소피아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알렉산드르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야지. 하지만 이제는 자주 한국에 올 게다. 너희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구나. 시베리아의 고집센 늙은이는 이제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아버지가 되기로 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뜬 별들을 바라보며 소피아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소. 하지만 이제 괜찮소. 당신이 사랑했던 이 땅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인연을 맺었으니 말이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박철우의 사건은 경찰 수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법정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이바노프 씨, 복수심에 사로잡혀 당신의 아들을 해치려 했던 저의 행동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인연을 이제는 끊어내고 싶었어요. 알렉산드르의 사업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직원들의 도움과 태준의 재정적 지원으로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아갔어요. 드미트리의 웹툰은 더욱 인기를 얻어 러시아어로도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작품 얼어붙은 마음의 봄은 러시아와 한국의 문화를 아름답게 연결한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옐레나는 한국과 러시아 양국을 오가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댄스 공연은 양국 관계 개선에도 작은 기여를 했어요. 강민혁과의 관계도 깊어져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혁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러시아 며느리를 걱정했지만 옐레나의 따뜻한 마음씨에 곧 그녀를 딸처럼 아끼게 되었죠. 마지막 날 우리는 태준의 집에서 특별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러시아 요리와 한국 음식이 한 테이블에 어우러진 모습이 우리 가족을 닮았어요. 소피아의 사진을 식탁 중앙에 놓고 모두 함께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태준이 러시아어로 건배사를 했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화답했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변을 거닐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생각했어요.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아이들의 한국행위. 결국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도 하는 법이죠. 시베리아로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국과 깊은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컴퓨터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로 아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옐레나의 결혼식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러시아에서 재배한 특별한 꽃으로 만든 부케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봄이면 한국을 방문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 소피아가 사랑했던 이 땅에서 저는 그녀의 흔적을 느끼며 걷습니다. 때로는 태준과 함께 소피아와 김진호가 처음 만났던 장소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처음에는 아팠지만 이제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고집과 완고함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길을 응원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도 하늘에서 이런 저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붉은 노을이 내려앉는 서울의 풍경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아끼는 것은 그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꿈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 저는 제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소피아, 당신이 남긴 인연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소. 고맙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로운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아내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우리 가족을 연결해준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